여러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달 25일마다 통장에 따박따박 300만 원이 꽂힌다면 그 노후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아마 열이면 열 그 정도면 황제 노후지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30년을 살며 중소기업 부장으로 은퇴했고 아내와 함께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싹싹 긁어모아 둘이 합쳐 300만 원이라는 꿈의 숫자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 죽겠다는 듯 쳐다봅니다. 기덕이 자네는 약사 딸에 의사 사위까지 뒀으니 이제 골프나 치러 다니면 되겠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애써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제 속마음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지금은 용인 변두리의 낡은 24평 아파트로 쫓겨나 한 끼에 5천 원 넘는 밥은 손이 떨려 못 먹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연금이 3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네, 전부 자식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와 약사가 된 제 자랑스러운 외동딸. 그 딸아이 약국 차려주느라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을 당겼고 의사 사위 맞이한다고 보험약관 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혼수 1억을 해다 바쳤습니다. 내 자식 기 안 죽이려고 내 자식 잘 되면 우리 노후도 탄탄대로일 거라 믿으며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금 5천만 원까지 단 한 푼 남기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가장 믿었던 자식이 제 등에 칼을 꽂는 순간 연금 300만 원은 축복이 아니라 저를 천천히 말려 죽이는 독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국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일궈온 집을 팔았습니다. 겨우 2억대 아파트로 이사해 남은 빚을 다 갚고 이제야 숨 좀 쉬겠다 싶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그 새벽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이혼 서류를 챙긴 딸이 캐리어 3개를 끌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빠, 나 사위 그놈이랑 못 살아. 나 좀 살려줘.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게 화근이었을까요? 약사인 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모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나 다시 재기하려면 돈 필요해. 아빠 연금 나오잖아. 나 키울 때 정서적으로 학대한 거 보상해준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약사라는 전문직 딸이 60대 노부부의 연금에 빨대를 꽂고 매달 용돈을 요구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 현실을요.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와도 대출 이자와 딸의 생활비 그리고 복지 혜택은커녕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건 단돈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딸이 약사라며? 사위가 의사라며? 이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남들은 제가 호강하는 줄 알지만 저는 친구들 모임에서 커피 한 잔 사는 게 두려워 먼저 일어나는 비겁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연금 많이 받는다고 부러움 사지만 속으로는 자식 리스크에 가슴을 쥐어뜯는 분들 말입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이 지옥 같은 연금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전부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평화를 찾았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잘 나가는 자식을 둔 부모가 왜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노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돈의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뼈아픈 예방주사가 될 겁니다. 연금 300만 원 부자에서 용인 시골 구석의 작은 집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어야 했던 제 사연 지금부터 가감없이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저처럼 지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0년 근속의 자부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처절한 기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보낸 그 30년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소기업에서 사원으로 시작해 부장까지 달았죠. 매일 아침 신분 당선을 타고 출퇴근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수지의 아파트 숲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이 집 한 채는 온전히 우리 거야. 퇴직하던 날 아내 민자의 손을 잡고 아파트 거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았을 때의 그 해방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비록 퇴직금은 중간 정산으로 집값 갚는데 거의 다 써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젊을 때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과 아내 명의의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300만 원 가까운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계산이 섰거든요. 그뿐입니까? 저희 집에는 금쪽보다 귀한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약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마크가 찍힌 졸업장을 받아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기덕아, 너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샘이 쏟아졌고 저는 그때마다 비싼 술값을 기분 좋게 긁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은퇴 생활에 첫 번째 파도가 덮친 건 딸아이가 아빠, 나 이제 독립해서 내 약국을 차리고 싶어라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수지의 한 유명한 내과 건물 1층에 자리가 났다는 겁니다. 권리금이랑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좋기 4억은 든다고 하더군요. 딸은 제 눈을 초롱초롱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번 돈이랑 대출 좀 받으면 되는데 2억이 부족해. 이거 아빠가 빌려주면 내가 매달 이자도 다 내고 원금도 금방 갚을게. 나 약사잖아, 아빠. 알지? 나 돈 잘 버는 거. 아내 민자는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내 딸이 약국장이 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나? 남들은 자식 유학도 보내고 건물도 사준다는데 2억 정도야. 부끄럽지만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영심도 있었습니다. 내 딸이 수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약국 주인이 된다는 그 자부심 말입니다. 결국 저는 30년 동안 애지중지 지켜온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인하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딸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그까짓 빚쯤이야 금방 사라질 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부장님, 지금 금리가 변동이라 이자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이 300만 원이나 되는데 설마 이자 몇십만 원의 휘청이겠나 싶었죠. 걱정 마세요. 우리 딸이 약사입니다. 금방 갚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 도장 소리가 제 노후를 무너뜨리는 파열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통장에서는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이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에 벌써 3분의 1이 사라진 셈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약국 오픈 화환의 대표 약사 김은지, 축하한다. 아빠가라고 적힌 리본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딸이라고 자랑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더군요. 약국이 문을 연 지 반년도 안 돼요. 딸아이는 아빠, 생각보다 월세가 너무 비싸라며 매달 내기로 했던 이자를 조금씩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만 좀 대신 내줘. 다음 달에 2배로 줄게. 그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든든했던 연금 통장은 어느덧 딸의 약국 운영 자금을 메꾸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딸아, 이건 아니지 않니?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 장사 없는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저 그래 힘들지? 아빠가 이번만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깎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자가 무서운 건 숫자가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을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번듯한 수지 아파트 거실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해지더라고요.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날 은행에서 제 노후의 사형 선고를 직접 내린 걸까요? 이 2억이라는 빚이 훗날 1억의 혼수 비용과 합쳐져 어떻게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지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딸아이가 약국을 차리고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은지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빠,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정형외과 의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축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사 딸의 의사 사위라니. 이게 말로만 듣던 사자, 집안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아내 민자와 저는 잠도 못 자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우리 노후는 정말 탄탄대로야. 상견례 날 용인 수지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일식집 방을 잡았습니다. 사돈댁 어른들도 점잖으시고 사위들 친구도 듬직하더라고요. 그런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사돈이 넌지시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혔습니다. 우리 애들이 강남 쪽에 신혼집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 요즘 집값이 워낙 무서워서요. 그 말은 곧 우리 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성의를 보여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옆에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고 저는 차마 지금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의사 집안에서 기죽어 사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아파트 담보로 2억을 빌려준 상태였고 딸아이는 약국 이자도 제때 못 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혼수 제대로 안 해가면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워져. 의사 부인들 모임 가면 다들 명품의 외제차인데 나만 초라하게 갈 순 없잖아. 결국 저는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금 5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 아내와 제 노후 생활비로 쓰려고 꽁꽁 숨겨둔 돈이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5천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구색을 맞추려면 최소 1억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부족한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평생 들어온 생명보험의 보험약관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찼고 보험 대출은 심사도 까다롭지 않고 바로 나온다길래 덥석 빌린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결혼시킨다고 보험 깨거나 대출 받으려는 분 계세요? 제발 다시 생각하세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보험 대출 이자가 은행보다 훨씬 무섭다는 걸, 그리고 내 노후의 안전판을 내 손으로 직접 치워버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의 가면을 썼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예물과 최고급 가전제품들. 하객들은 김 부장 정말 성공했네. 부러워 죽겠어.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칼날이 하나씩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축의금을 정리해서 대출 이자라도 좀 갚아볼까 했지만 딸아이는 아빠, 우리 신혼여행 가서 써야 해라며 축의금 가방을 챙겨갔습니다. 텅 빈 결혼식장을 나오는데 등 뒤로 찬바람이 쌩하고 불더군요. 이제 제 통장에는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이 들어오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보험대출 이자까지 합치니 무려 180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120만 원으로 아내와 둘이 사는데 거기에 아파트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쥐어지는 생활비는 고작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산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부터 제 노후는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느라 장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수지구청역 근처 마트에 가면 아는 사람 만날까봐 일부러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재래시장까지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떨이 채소를 사오곤 했습니다. 여보, 은지가 행복하면 된 거지 뭐. 우리 조금만 아껴 쓰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거실로 나와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의사 사위가 생기면 용돈도 좀 주고 우리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지더니 가끔 전화가 와도 아빠, 나 이번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돈 좀 많이 썼어라며 자기 힘든 얘기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 부모들의 현실 아닙니까? 자식 잘 되라고 내 살점을 떼어줬는데 정작 자식은 배부른 소리만 하고 부모의 마른 가슴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과연 이 1억이라는 족쇄가 저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갔을까요? 연금 3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밧줄이 오히려 제 목을 죄는 올가미로 변해가는 과정.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남들은 저를 보고 연금 300만 원이나 받는 황제 노후라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제 아내는 마트에서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 비참한 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분명 300만 원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부부의 손바닥 위엔 차가운 바람만 남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경비실 아저씨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내가 저녁상에 물만 가득한 김치찌개를 올리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관리비가 2달치나 밀렸다는 고지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용인 수지에서 30년을 산 터줏대감이 약사 딸의 의사 사위까지 둔 번듯한 집안의 가장이 관리비를 못 내서 눈치를 보다니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만 하면 딸아이 뒷바라지만 끝나면 아내와 손잡고 전국의 맛집이나 다니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매달 이자 날짜를 계산하며 벌벌 떠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딸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노부부만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자. 아내는 제 말에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 아파트, 제 30년 직장 생활의 훈장이자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그 집을요. 하지만 이 집을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 부부가 길바닥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대출 2억 다 갚고도 경기도 기흥 쪽 24평 아파트로 이사 가실 돈은 충분히 남습니다. 중개사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 빚 다 청산하고 작은 집으로 가면 매달 나오는 연금 300만 원이 오롯이 우리 돈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아내와 웃으며 외식도 하고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었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막상 집을 내놓고 나니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벽지 하나, 문고리 하나마다 딸아이 키우던 추억이 서려 있는데 그걸 제 손으로 지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빠, 정말 집 판 거야? 왜 상의도 없이 그래? 뒤늦게 소식을 들은 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기 약국 차릴 때 담보 잡힌 집인데 나중에 자기가 물려받을 생각이라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에 서운함이 솟구쳤지만 꾹 눌렀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이제 이자 감당이 안 된다. 너도 힘들겠지만 이해해라. 드디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수지 아파트를 정리하고 빈 2억 5천만 원을 싹 갚았습니다. 보험 대출도 다 정리하고 나니 통장에는 이사 가고 남은 돈 몇 천만 원이 여유 자금으로 남더군요. 용인 기흥의 조용한 24평 아파트로 짐을 옮기는데 좁긴 해도 마음은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소고기 좀 사 먹을까?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아내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자 걱정 없는 밤, 내일 아침이면 통장에 찍힐 국민연금 300만 원이 온전히 우리 부부의 밥값이 되고 생활비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의 두 번째 봄날이 찾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빚 없고 연금 빵빵하고
이제는 자식 걱정도 다 끝났다고 믿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인생은 꼭 그런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그 작고 아늑한 기흥의 아파트가 머지않아 딸아이의 눈물과 고성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전쟁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찾은 평화는 고작 한 달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다급한 손길이 제 노후를 다시 한번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쟁이한테 쫓기다가 갑자기 수중에 사슬이 풀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지 아파트를 정리하고 빚을 다 갚은 뒤 맞이한 첫 번째 25일, 제 통장에는 거짓말처럼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예전에는 이 숫자가 찍히자마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보험대출 원리금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았었는데 말입니다. 여보, 이것 봐. 이번 달은 한 푼도 안 빠져나갔어. 저는 아내 민자의 손을 잡고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군요. 그동안 남편 기죽을까봐 말도 못하고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만 사 마시던 아내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용인 기흥역 근처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표 먼저 보고 한숨부터 쉬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신선한 딸기도 한 팩 담고 제가 좋아하는 한우 국거리도 넉넉히 샀습니다. 카트를 가득 채우고 계산대에 섰는데 15만 원이 나오더군요. 예전 같으면 손이 떨렸을 금액인데 통장에 300만 원을 생각하니 든든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의 장바구니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 거겠죠. 우리는 그날 저녁 냄새 풍길까봐 미뤄뒀던 고기도 구워 먹으며 앞으로의 노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집이 좁아져서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수지의 30평대 아파트에 비하면 여긴 아담한 24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청소하기도 쉽고 부부가 마주 앉아 대화하기도 딱 좋더군요. 오히려 집이 작아지니 서로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렸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에 있는 노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동안은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이런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바둑교실을 등록했고 아내는 평생 소원이라던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 요즘 얼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바둑판 앞에 앉은 친구들이 묻더군요. 저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빚 안 갚고 내 연금 300만 원으로 온전히 사는 덕분인데 말이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과 아내의 연금이 우리를 지탱해주니 자식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는 돈으로 실손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고 혹시 모를 아픈 날을 위해 조금씩 저축까지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행복은 큰 아파트나 비싼 외제차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쥔 1만 원을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빚 독촉 걱정 없는 평온함. 그게 진짜 노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말이면 용인 근처의 산으로 가벼운 등산도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고 이제야 진짜 신혼 같네. 민자의 웃음소리가 산울림처럼 맑게 퍼지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생활에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올까?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숙소를 검색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설레던지요. 30년 직장 생활 동안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던 보상을 이제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작은 선물도 하나 샀습니다. 수지에서 이사 오면서 낡았다고 버렸던 아내의 구두 대신 발이 편안한 기능성 운동화를 큰맘 먹고 사줬습니다. 무슨 돈을 이런 데 써? 하면서도 아내는 새 신을 신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 모습이 꼭 소녀 같아서 저도 몰래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친 김에 건강검진도 예약했습니다. 그동안은 돈 아깝다고
혹은 무서워서 미뤄왔던 일이었죠. 연금 300만 원 중에서 생활비 150만 원을 쓰고도 대출 이자가 없으니 나머지 돈으로 이런 지원금이나 혜택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은 자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자신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이미 분가해서 잘 살고 있고 빚은 다 갚았고 건강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잔인한 반전의 씨앗이 자라고 있더군요. 그날 밤 행복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잠든 우리 부부의 머리맡으로 운명의 장난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작은 행복의 모래성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주 많을 때가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를 괴롭히던 빚의 사슬이 풀리고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걸 실감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용인 기흥의 24평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석 달째, 저희 부부에게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5일 아침 스마트폰에서 띠링하고 알람이 울리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300만 원이 선명하게 찍힙니다. 예전 수지 아파트에 살 때는 이 숫자가 찍히자마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20만 원, 보험대출 원리금으로 60만 원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빚을 다 청산하고 나니 통장의 숫자가 요지부동입니다. 여보, 이번 달은 관리비랑 식비 다 써도 150만 원이나 남겠어. 아내 민자가 청국장 냄새를 풍기며 웃으며 말합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에 이자 갚느라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갔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배운 요가를 다녀와서 저녁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며 수다를 떱니다. 기덕씨, 우리 정말 이사 잘 온 것 같아. 수지 살 때는 이웃들 눈치 보느라 시장도 마음대로 못 갔는데 여기는 물가도 싸고 공원도 가깝고 너무 좋다.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노후라더니 이자만 안 내도 이렇게 황제처럼 살 수 있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사치라는 것도 부려봤습니다. 사치라고 해봐야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 15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하나 들여놓고 주말이면 용인 근처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한 그릇에 1만 5천 원 하는 보양식을 망설임 없이 주문하는 정도였죠. 예전 같으면 무슨 밥 한 끼에 이렇게 돈을 써라며 손을 내저어 쓸 아내도 이제는 맛있게 그릇을 비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생 아끼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라 처음엔 돈 쓰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여유 자금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자유라는 걸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자식 다 키워놓으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신갈 저수지 산책로를 걸으며 아내와 나눈 대화들은 온통 희망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가끔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오면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 걱정하지 마라. 연금도 넉넉하고 빚도 다 갚았어. 딸은 응, 아빠. 다행이네. 나도 약국 운영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라며 짧게 통화를 마쳤지만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연대 나온 약사고 사위는 의사인데 자기들끼리 오순도순 잘 살고 있겠거니 믿었거든요.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됐다는 사실에 제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때쯤 저희 부부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이나 남의 도움 없이 오로지 우리가 모은 돈으로 비행기 표를 끊고 숙소를 예약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왔네. 민자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이제 탄탄대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다 자리 잡았고 빚도 없으니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주는 그 든든한 숫자가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의사고 딸이 약사라는 그 껍데기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이었는지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의 평화는 외부의 침입에 너무나 취약하더라고요.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소박하고도 완벽한 행복은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도어락 소리에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주도 맛집 지도를 그리며 웃다가 잠든 새벽 2시, 고요한 거실에 띠리릭, 띠리릭 하는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아빠, 엄마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풀린 눈으로 캐리어 3개를 끌고 서 있는 딸 은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아이의 그 초라한 모습이 우리 부부가 누리던 연금 300만 원의 평화를 어떻게 갈갈이 찢어놓을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짜 안도에 취해 있는 동안 인생은 가장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약사 딸과 의사 사위,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저와 아내는 다시 한번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차마 자식 입으로 듣기 민망했던 그 추악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를 예약하고 아내와 함께 지도에 동그라미를 치며 웃다 잠든 그 새벽, 고요한 거실을 가슴 섬뜩하게 울리는 띠리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에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몽둥이를 찾아 들고 나갔는데 그곳에는 제 금쪽 같은 딸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좀 살려줘. 은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약사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약국을 진두지휘하던 그 딸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캐리어 3개. 그것이 딸이 그 화려했던 강남 신혼집에서 들고 나온 전부였습니다. 아니 은지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위는 어디 있고? 아내 민자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은지는 대답 대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혼했어. 그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듯 나왔어. 나 이제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 엄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 사위의 약사 딸,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 믿었던 그 견고한 성이 단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사위가 정형외과 의사면 뭐합니까? 둘은 이미 1년 전부터 불같이 싸웠고 딸아이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들은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사위의 외도나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의 지나친 과소비와 성격 차이가 화근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약사인데 그 정도 명품도 못 들어? 사위 그놈은 내가 자기 무시한다고 맨날 트집 잡았어. 딸은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운영하던 약국도 이미 권리금까지 다 날리고 동업자에게 지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아빠, 나 재판 비용도 필요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해. 나한테 해준 2억, 그거 사실 아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는 안 할 거지?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이제 겨우 숨 좀 쉬나 했던 우리 부부에게 딸은 다시 한번 자식이라는 이름의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분명 우리 부부의 연금 300만 원은 이제 온전히 우리 것이어야 했는데 딸은 마치 그 돈이 자기 것인 양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지금 이 집 팔고 남은 돈으로 겨우 살고 있어. 너한테 해준 돈은 아빠 노후 자금 다 털어서 해준 거잖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딸은 오히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빠, 나 연대 보낼 때 약속했잖아.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지금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놈의 연금이 중요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다 퍼준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부모를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딸이 괴물이 된 걸까요? 이제 겨우 평화를 찾았다고 믿었던 기흥의 이 작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지옥 같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아내 민자는 딸이 불쌍하다며 몰래 눈물을 닦더니 결국 제가 넣어둔 비상금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여보, 일단 은지부터 살려야지 어떡해. 우리 제주도 가는 건 나중에 가도 되잖아.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이 돌아오면 우리를 보살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딸은 나 스트레스 받아서 좋은 거 먹어야 해라며 매일 비싼 배달 음식을 시키고 우리가 아껴둔 보험금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이 다시 딸의 생활비로 또 50만 원이 재판 비용이라는 명목의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자식이 집에 들어오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타버린 잿더미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손에는 다시 예전처럼 단돈 몇십만 원의 생활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복지 혜택 같은 거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줘. 나 지금 무직이잖아. 약사 자격증을 가진 딸이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 딸이 아니라 제 노후를 갉아먹는 거대한 기생충이 되었다는 것을요. 과연 이 숨막히는 동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딸과의 갈등이 극에 달해 아내마저 쓰러지던 그날,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장 독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식을 제 손으로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딸 은지가 집으로 들어온 지 석 달째, 우리 부부의 삶은 말 그대로 사투였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무색하게 딸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잠만 자거나 가끔 나와서는 입맛이 없다며 3만 원, 4만 원짜리 배달 음식을 시켜댔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제 연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산다. 너도 이제 좀 기운 차려서 다시 약국 자리 알아봐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네면 딸은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습니다. 아빠, 내가 지금 이혼하고 정신과 약까지 먹는 거 안 보여? 나 키울 때 맨날 1등 하라고 닥달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짐짝 취급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잠 못 자며 뒷바라지했던 세월이 졸지에 자식을 망친 학대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아내 민자는 옆에서 말도 못하고 눈물만 훔쳤습니다. 은지는 엄마의 눈물 앞에서도 엄마가 그렇게 약하게 사니까 내가 이 모양인 거야라며 비수를 꽂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통장에는 매달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부부의 삶은 수지 아파트 빚을 갚기 전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딸의 생활비와 배달 음식값, 그리고 제 길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매달 가져가는 용돈 100만 원을 빼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건 한 달에 단돈 30만 원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은 딸의 직장 가입자로 묶여 있어서 보험료를 거의 안 냈는데 딸이 약국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지면서 제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겁니다. 연금 소득이 300만 원이나 되다 보니 보험료가 30만 원 넘게 책정되었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보험료로 이 돈을 다 내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연금 수령액이 높으시고 아파트 자산이 있으셔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연금 많이 받는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연금 때문에 생돈을 다 뜯어가는 것 같아 억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나중에는 이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예전에 들어둔 암보험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딸은 옆에서 아빠, 그 보험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 좀 나오지? 나 이번에 변호사 상담비가 좀 부족한데 그것 좀 보태줘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딸은 지금 부모의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몸에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려 한다는 것을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은 제가 수지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 일부를 비상금으로 어디 숨겨뒀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찾아내려고 매일 아내의 가방을 뒤지고 제 서재 서랍을 헤집어 놓는 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는 사람이 절망하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 어느 날 밤, 아내 민자가 거실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졌습니다. 딸과의 계속된 갈등과 경제적 압박에 화병이 도진 것이었죠. 저는 자고 있는 딸의 방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이상해. 빨리 나와봐. 너 약사잖아. 좀 봐줘. 하지만 방 안에서는 나 내일 아침에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 잠 좀 자게 둬. 라는 날카로운 비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자식이 내가 죽어가도 자기 잠을 우선시하는 괴물이 되었다니. 겨우 119를 불러 아내를 응급실로 옮기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거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사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 사위와 약사 딸? 다 부질없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병원에서 깨어난 아내의 한눈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부가 먼저 제 명을 못 살고 죽겠구나.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부부가 살아남는 게 먼저라는 모진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노후의 지원금이 되어줄 거라는 착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내 연금 통장을 노리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채권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사투를 끝내기 위해 딸 몰래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마지막 자산인 이 집마저 정리하고 딸이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의 눈에서 살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밤 용인 기흥의 우리 집 거실에서 제 딸 은지의 눈을 보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 서랍을 뒤지고 있는 딸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서랍은 제가 수지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현금 3천만 원이 든 통장과 아내의 비상용 금송아지가 들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통장을 제 얼굴 앞에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나한테는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챙겨두고 있었어? 나 지금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데 아빠는 이 돈으로 제주도 갈 생각이었던 거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 혹시라도 아내나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자식에게 손 안 벌리려고 악착같이 지켜온 그 3천만 원이 딸의 눈에는 그저 자기가 써야 할 돈으로 보였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급기야 제 손에 쥐어진 핸드폰까지 뺏으려 들며 이거 당장 현금으로 바꿔줘. 나 지금 당장 필요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기세에 눌려 다음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혹시라도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제 팔짱을 꼭 끼고 감시하듯 따라붙더군요. 은행 직원이 어르신,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찾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옆에 선 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 그게 딸아이 사업 자금으로 좀 보태주려고요. 제 입에서 나간 그 거짓말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돈만 주면 딸이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약국 자리를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챙긴 딸은 그날부터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아빠, 어차피 아빠 죽으면 다 내 거잖아. 미리 좀 주는 셈 쳐. 이런 막말을 내뱉으며 매일 강남의 비싼 미용실을 다니고 명품 쇼핑백을 하나둘씩 거실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연금 300만 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 연금 일부에 대해 대출 이자 연체가 발생해 가압류 비스무리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연금 300만 원이 나오면 뭐 합니까? 보험료 내고 딸 용돈 주고 고지서 갚고 나니 우리 노부부 식비로 쓸 돈이 단돈 20만 원도 남지 않더군요. 여보, 나 이제 무서워요. 은지가 우리를 부모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아. 아내 민자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인데도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대화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딸이 TV 볼륨을 크게 키워놓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꼭 우리 부부의 노후를 씹어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평생을 나만 믿고 따라온 사람인데 자식 하나 잘못 키운 죄로 70이 다 된 나이에 자기 집에서 식모살이 하듯 눈치 보는 아내를 보니 제 안에 무언가가 무서운 속도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괴물로 만드는 독약이었습니다. 제가 2억을 빌려주고 1억 혼수를 해주고 이제는 연금까지 털어주는 동안 우리 딸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린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어. 우리 도망가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 몰래 이 기흥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곳, 우리의 남은 연금 300만 원으로 조용히 밥이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먼 곳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해 자신의 생명줄인 연금을 내주고 계신 분 있나요? 그건 자식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죽는 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인생 처음으로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 삶에서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이 늙은 부부의 야반도주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딸 은지는 과연 우리가 떠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처절하고도 가슴 제 평생 가장 큰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다면 바로 그날이었을 겁니다.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마치 남의 물건을 훔쳐 파는 도둑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딸 은지가 늦잠을 자거나 변호사를 만나러 강남으로 나간 틈을 타 저는 부동산 중개인을 아파트 단지 밖 외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장님, 금매로 내놓으신 거 맞죠?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갑니다. 중개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값 다 받으려다가는 딸에게 들킬 게 뻔했거든요. 저는 단돈 2억 3천만 원에 기흥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수지에서 쫓겨나듯 올 때보다 더 처참한 가격이었지만 제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탈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이 팔리고 잔금 날짜가 정해졌는데 짐을 어떻게 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딸은 자기 짐을 거실 가득 쌓아놓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내 민자와 밤마다 소곤거렸습니다. 여보, 짐은 다 버리고 가자. 우리 몸만 빠져나가는 거야. 30년 넘게 쓴 자개장, 딸아이 돌 때 산 앨범, 제가 아끼던 낚시 도구들, 그 모든 추억을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걸 챙기려다가는 영영 이 지옥에서 못 나갈 것 같았거든요. 이삿날 아침, 딸은 나 오늘 강남에서 친구들 모임 있어라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딸의 차가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미리 예약해둔 소형 이삿짐 센터 직원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딱 이 가방들만 실어주세요. 나머지는 다 폐기해 주시고요. 저희 부부가 챙긴 건 옷가지 몇 벌과 약 봉투, 그리고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도착한 곳은 용인 변두리 처인구 백안면의 아주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2억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산 방 2개짜리 낡은 농가주택이었죠. 마당엔 자풀이 무성하고 천장엔 쥐가 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내 민자는 그 마당에 발을 내딛자마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을 버린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딸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집 앞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아저씨들이 왜 짐을 다 빼고 있어? 스마트폰 화면에 뜬 우리 딸이라는 글자를 보는데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전화를 거절 버튼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내 짐은 컨테이너 창고에 맡겨뒀다. 주소 보낼 테니 내가 찾아가라. 아빠는 이제 너희 부모 안 하련다. 각자 살자. 이제 내 약사 면허로 내 입에 풀칠하며 살아라. 더 이상 내 연금에 빨대 꽂을 생각 마라.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진짜 노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인구 백안면의 시골 생활은 소박했습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300만 원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자 나갈 일도 딸아이 배달 음식값 대줄 일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상추에 물을 주고 점심에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갓 단 고추를 찍어 먹습니다. 여보, 이 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민자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작은 경차 한 대를 샀고 가끔은 용인 시내로 나가 영화도 보고 맛있는 커피도 마십니다. 이제는 건강보험료가 좀 나와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끔 밤마다 딸아이 걱정에 가슴이 아릿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 자식을 버려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요. 저희는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연금 3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식에게 기생당하며 속이 타들어가는 노후를 보내느니 차라리 모진 부모가 되어 숲속의 작은 집으로 숨어드는 게 낫습니다. 저희는 지금 70평생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김기덕과 최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수지 아파트는 잃었지만 우리는 잃어버렸던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진짜 노후의 정답이었습니다. 이곳 처인구 백안면은 참 고요합니다. 아침이면 이름 모를 산새들이 잠을 깨우고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오지요. 잡초를 뽑다 보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딸에 대한 미련과 원망도 조금씩 뽑혀나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골 구석까지 도망치듯 내려와서야 깨달은 뼈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내 노후의 든든한 보험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부채라는 사실입니다. 은퇴할 때 제 연금이 3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는 다들 황제 노후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저도 그 숫자에 취해 자식에게 호기를 부렸지요. 하지만 여러분, 연금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누가 쓰느냐가 진짜 핵심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딸이 연대 나온 약사니까, 의사 사위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제 연금은 온전히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그 무너진 자식이 제일 먼저 손을 뻗는 곳은 만만한 부모의 연금 통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에이, 우리 자식은 안 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딸도 약국 차려주기 전까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앞에서는 천사 같던 자식도 괴물로 변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자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보험약관대출을 받는 건 노후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빠, 나 금방 갚을게라는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 돈을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금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찹니다. 국민연금 300만 원이 나오면 뭐합니까? 거기서 대출 이자 빠져나가고 자식 생활비 대주고 나면 정작 본인들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쩔쩔매게 됩니다. 차라리 자식에게 욕을 먹으세요. 모진 부모 소리를 듣는 게 길바닥에 나 앉아 자식 눈치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식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혼했든 사업이 망했든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집의 평화는 끝납니다. 부모의 연금은
자식의 생활비로 녹아 없어지고 부부의 노후는 자식의 가스라이팅에 갈기갈기 찢어질 겁니다. 저희는 다시는 그 화려했던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 백안면 시골집에서 아내와 함께 된장찌개 끓여 먹으며 사는 지금이 수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던 시절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딸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약사 면허로 제 인생 제 힘으로 살아가겠죠. 부모의 도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퍼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독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연금 300만 원을 온전히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만 쓰세요. 그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이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후 자금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내어준 1억 원은 돌아오지 않지만 내가 가진 1만 원은 내일의 끼니가 됩니다. 제발 제 사연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통장을 움켜쥐고 단호해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 뼈저린 진실을 저는 이용인 변두리 시골 마당에서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며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부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기나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수지의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이곳 시골 구석까지 흘러들어오며 저는 참 많이도 울었고 스스로를 원망도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나 싶어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딸 은지가 저렇게 된 건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해서 제 살점을 다 떼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데 저는 떨어지는 딸이 다칠까봐 제 등을 내어주다 결국 둘 다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혹시 자식의 눈물 때문에 혹은 나 좀 살려달라는 애원에 잠 못 이루며 자신의 노후를 통째로 내어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건 대한민국 부모들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본능을 거두고 인간 김기덕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매달 25일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은 여러분이 30년 넘게 땀 흘려 일한 훈장이자 여러분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 돈을 자식의 사치나 재기자금으로 쓰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걷는 법을 잊게 만드는 독입니다. 오늘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위해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마세요. 집은 내 마지막 보금자리이지 자식의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둘째, 연금 300만 원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세요. 자식에게 주는 용돈보다 내가 먹는 비타민 한 알, 아내에게 사주는 꽃 한 송이가 1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셋째, 내 곁에 남는 건 결국 배우자뿐입니다. 자식은 자기 가정을 찾아 떠나지만 내 아픈 다리를 주물러 줄 사람은 30년 넘게 고락을 함께한 내 아내, 내 남편뿐입니다. 자식에게 모진 소리 한번 듣는 거 처음엔 참 아프고 쓰릴 겁니다. 하지만 그 쓴 약을 삼켜야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해집니다. 지금 당장 단호해지세요.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작은 구멍 하나 내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이 사연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노후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누구의 부모가 아닌 오로지 나 자신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 같은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소통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기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